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박용호 교수님 연구실의 황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구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에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전 시간에 시간 내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알츠하이머 앤 디멘시아에 발표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유전 위험 점수, 그리고 트랜스크립셔널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전사 위험 점수를 통합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검출하는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한번 개념과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만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성주원 교수님 지도 아래 보건학과 유전체 역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용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기반 멀티오믹스 연구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치매 환자가 2021년 기준으로 약 5,700만 명 정도인데, 2050년에는 숫자가 약 1억 5,300만 명으로 거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이 치매라는 증상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 질환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주된 동력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 이 완치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와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그리고 대규모로 검출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츠하이머병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세포 밖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면서 플라크를 만들고,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과인산화가 되면서 신경섬유가 엉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손실이 되는 신경퇴행이 일어납니다. 제일 최근 2024년에 발표가 된 알츠하이머 협회의 기준을 보시면 이 아밀로이드 타우 신경퇴행, 간략히 말해서 ATN 바이오마커로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질병을 생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진단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증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생물학적으로 진단을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병리가 증상보다 훨씬 먼저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이 무증상인 전임상 단계에서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쌓이고, 그 다음에 경도 인지장애를 걸쳐서 치매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진단은 대부분 요 마지막 치매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늦은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고 조용한 전임상 기간 동안에 위험을 미리 잡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에 접근하기 쉬운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조기 검출이 더 중요해진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치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2023년에 레카네맙, 그리고 2024년에 도나네맙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약들은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하면서 초기 환자의 인지 저하를 약 30% 정도 늦춘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마커로 확인된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가 있고, 이 FDA 승인도 그렇게 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려면 충분히 일찍 진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 조기 진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단 방법들은 한계가 뚜렷한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임상이나 인지 검사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늦은 시점에 잡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뇌척수액 바이오마커는 그 럼버 펑처 요추 천자를 해야 돼서 선별 검사로 쓰기에는 너무 침습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아밀로이드 펫은 정확한 표준이긴 하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방법들은 이미 많이 진행된 병리를 늦은 단계에서 비싸게 확인을 하는 데 가깝고, 대규모로 조기 선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이제 혈액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2025년에는 처음으로 FDA의 승인이 된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검사가 나왔는데요. 요 피터 217이랑 A베타 42의 비율을 보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펫과 내척수액 기반의 검사와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체열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니까 훨씬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남아있는 공백이 있다면, 이 승인된 혈액 검사들은 결국에 이미 지금 존재하는 아밀로이드의 병리를 잡는 거라서 이 한 그 질병의 병리 경로에 집중이 돼 있고 비교적 다운스트림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위험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복잡한 병인을 좀 더 폭넓게 반영하는 지표가 여전히 필요한데요.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요 유전체와 전사체 기반의 위험 점수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활용한 첫 번째 위험 점수는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 줄여서 PRS라고 하는 다유전자 위험 점수입니다. 이 PRS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지와스라고 하는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줄여서 지와스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는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 수가 뭐 수만 명이 있고, 그리고 정상인 수만 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의 그 DNA를 쭉 펼쳐놓고 유전체 전체 범위를 훑으면서 이 위치의 유전 변이가 이 환자들에서 더 자주 나타나나를 이 한 자리 한 자리를 다 비교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수백만 개 변이 중에서 어떤 변이가 이 질병과 통계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맨해튼 플롯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점 하나하나가 그 유전 변이 하나이고요.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점 1번부터 22번 크로모점까지 쫙 펼쳐져 있는 것이고, Y축 같은 경우에는 P밸류여서 위로 높이 솟아있을수록 그 변이가 질병과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변이들을 쭉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복합 질환은 변이 하나가 딱 그 질병의 위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잘한 효과를 가진 변이의 그 수만 개의 변이들이 조금씩 기여를 해서 최종적인 유전 위험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특정 형질의 유전적인 위험도를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PR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식처럼 각 변이가 가진 효과의 크기를 가중치로 곱해서 전체 변이를 쭉 더해주면 그 사람의 타고난 유전적 위험도가 점수 하나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S는 자신이 타고난 평생 가는 유전적 감수성을 반영을 하게 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위험 점수는 트랜스크립셔널 리스크 스코어, 줄여서 TRS라고 하는 전사 위험 점수인데요. 이 방법으로는 2017년에 크론병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이고, 이 TR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PRS에서 활용이 되었던 지와스 자료에 더해서 EQTL이라는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요 EQTL이라고 하는 것은 Expression Quantitative Trade Loss라고 해서 그 어떤 유전 변이가 특정 유전자의 발현량을 올리거나 내리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 EQTL 정보는 티슈별로 조직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TRS를 계산할 때는 어떤 지와스 변이가 어떤 티슈에서 이 유전자의 발현을 이만큼 바꾸는구나로 그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이 유전자의 발현을 올리는 방향인지 내리는 방향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마다 RNA 시퀀싱 같은 것으로 측정한 그 여러 유전자들의 발현 값을 위험이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커지는 방향으로 쭉 맞춰서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전사체 레벨에서의 위험도가 점수 하나로 또 나오게 됩니다. 요 TRS가 PRS와 다른 점은 PRS는 그 태어날 때 정해진 DNA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TRS는 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고 그 측정하는 시점에 몸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S가 놓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병리 과정을 잡아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 TRS를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처음 적용을 하고 이 TRS가 알츠하이머병과 어떻게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처음 연구는 이 혈액 기반의 TRS를 알츠하이머병에 적용을 했던 연구입니다. 백인 코호트에서 TRS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그리고 뇌영상 바이오마커와 연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연구는 그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국제 컨소시움인 에드니와 에드뉴로메드를 분석에 사용을 했고 모두 코케시안이라는 그 데이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TRS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알츠하이머병의 오즈비가 에드니에서는 1.18배 그리고 에드뉴로메드에서도 1.20에서 1.23 정도로 재현이 되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요 바이올린 플롯을 보시면 정상군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군 알츠하이머병 환자군으로 갈수록 TRS의 분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TRS는 그 뇌영상 지표나 신경심리 검사 점수와도 연관이 되었는데요. 이 TRS가 높을수록 해마 부피와 뇌 후각 피질의 두께는 감소하고 그리고 대뇌 피질의 아밀로이드는 증가하는 패턴 그리고 이 신경심리 검사 점수는 나빠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 TRS를 구성하는 핵심 유전자들이었는데요. 이 CD33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글리아의 아밀로이드 흡수, 그리고 이 PALRA 같은 유전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진입과 관련된 그런 면역 관련 유전자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앞에 연구에서는 혈액 기반의 TRS였다면 이번에는 뇌조직 기반의 TRS를 계산을 해서 연구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뇌조직 샘플이 포함이 되어 있는 로즈맵과 MSBB라는 코케시안 기반의 코호트를 활용을 하였고 핵심 결과로는 먼저 이 오른쪽의 막대 플롯을 보시면 여러 뇌조직에서 PRS를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PRS에 TRS를 더해서 활용했을 때 이 알츠하이머병을 분류하는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향상폭은 최대 1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베이스드 TRS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나 그런 인지 기능과도 폭넓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TRS가 높을수록 아밀로이드 병증 그리고 타우 병증의 오즈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인지 기능은 더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단적으로 롱지튜디널하게 TRS의 최상위 그룹이 인지 저하가 가장 빨랐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유전자였던 이 FIBP라는 유전자는 신경세포 그 뉴런과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특히 더 그 발현량이 특히나 감소했던 유전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TRS가 단순히 질병 자체와 연관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병리나 예후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질문으로는 앞서 수행했던 알츠하이머병의 TRS 연구는 거의 모두 백인, 그 넌 히스패닉 유로피안 집단에서 이루어졌는데 한국인 같은 동아시아인 집단에서도 이게 잘 작동할까라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뇌 조직 말고 혈액 조직에서도 이 PRS와 TRS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 디스커버리 코호트로는 에드니의 313명 자료를 활용을 했고 밸리데이션 코호트로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집된 1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에드니는 non-Hispanic white ancestry 집단이고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코호트는 이스트 에이시안 앤세스트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분석 과정은 크게 네 단계였는데 먼저 유전체와 혈액전사체를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리고 PRS와 TRS를 각각 계산을 하고 이 두 점수를 통합을 해서 위험을 층화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분류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PRS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현재까지 가장 큰 지와스, 알츠하이머병 지와스 연구 중에 하나인 젠슨 지와스 결과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아프이 리전을 제외한 유전적 위험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아프이 주변의 1메가베이스 정도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TRS는 이 지와스 결과에 혈액 기반의 EQTL 결과를 통합을 해서 타겟 유전자를 고르고 또 일관되게 그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렬을 한 Z스코어를 합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나이, 성별, 아프이4 그 보유 여부를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로 오즈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값을 함께 활용을 해서 위험을 층화했고 머신러닝 5개 모델을 기반으로 PRS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TRS를 함께 사용했을 때 분류 성능이 더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호트 모두 알츠하이머병의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나이가 비교적 많았고 아포이포 그 알릴의 보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PRS와 TRS 모두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군에서 정상군보다 점수가 더 높은 분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요 PRS, TRS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점수를 3분위로 나눴을 때 각 분위 안에서의 알츠하이머병 진단율인데요. 요 상단의 A, B가 에드니 그리고 하단의 CD가 분당서울대병원 코호트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두 코호트 모두에서 PRS와 TRS를 함께 활용해서 고위험군을 분류를 했을 때 이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비율이 각 점수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높은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에드니에서는 PRS, TRS가 모두 낮았던 그 최하위 17%에서 최상위 56% 정도로,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코호트에서는 14%에서 80% 정도로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PRS와 TRS를 각각 미디언 값을 기준으로 하이 그룹 그리고 로우 그룹 이렇게 나눠서 네 그룹 조합으로 만들고 이 PRS, TRS가 둘 다 낮은 이 로우 그룹을 기준으로 다른 그룹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 PRS가 높거나 아니면 TRS만 높은 그룹은 유의하지 않았고 오직 둘 다 높은 하이하이 그룹에서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왼쪽의 에드니 코호트에서는 오즈비가 2.53배 정도, 그리고 오른쪽 분당 서울대병원 코호트에서는 3.39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또 5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PRS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이 두 지표를 같이 활용을 했을 때 알츠하이머병의 분류 성능이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엘라스틱넷 모델을 활용했을 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AUC를 보시면 PRS 단독이 0.635 정도, TRS 단독이 0.653 정도인데 둘을 합친 PRS, TRS는 0.705,
정도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표에서처럼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F1 스코어 이런 다른 성능 지표들에서도 통합 모델이 가장 좋았고 또 이렇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했을 때도 일관된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결과가 어떤 특정 방법 때문에 나온 게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을 했는데요. 요 왼쪽은 PRS를 계산하는 방법론이 지금 발표에서는 모두 소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매우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성능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또 다른 툴을 사용을 해서 PRS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이고 이 오른쪽은 또 TRS를 계산할 때도 EQTL 데이터도 공개가 돼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EQTL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인 패턴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면 왜 이렇게 두 지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PRS는 그 타고난 감수성을 그리고 TRS는 유전과 환경이 함께 만든 이 발현 조절의 이상을 잡아서 서로 보완을 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PRS와 TRS가 둘 다 높을 때만 위험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 정적인 그 유전적 위험도와 동적으로 변화하는 조절 이상이 함께 작용을 했을 때 위험이 올라가는구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강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인종이 다른 그 독립 코호트에서 재현이 되어서 일반화 가능성을 좀 더 높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TRS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유전체를 기반으로 그 유전자의 발현을 추정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직접 측정한 그 혈액 전사체를 사용을 했다는 점에서 좀 더 견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왜 이렇게 두 지표를 어,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전체 지노타입과 혈액 전사체에서 PRS와 TRS를 계산을 한 연구였고 그리고 이 두 점수가 모두 높은 사람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리스크가 가장 컸고 이 결과는 인종적으로 다른 이 두 코호트에서 검증이 되었고 또 이 PRS와 TRS를 통합한 모델이 PRS 단독보다 분류 성능이 더 좋았는데 종합적으로는 결국 정적인 유전체와 공적인 전체를 합치면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검출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롱지튜디널하게 정단 연구에서 TRS를 가지고 진단 변화나 이 병의 진행 정도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TRS와 같은 동적인 수준의 그 다른 오믹스 레벨과도 결합을 하는 방향인데요. 이 다른 오믹스 레벨의 지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프로티오믹 에이징 클락 같은 것이 프로틴 레벨에서 있을 수 있고 또 DNA 메틸레이션 클락 같은 것이 또 다른 그런 동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세포 종류별로 특이적인 TRS 그리고 싱글셀 레벨에서의 TRS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더 크고 다인종인 코호트에서 검증을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선별과 이런 개인 맞춤 예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늘 아낌없이 많이 지원해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연구를 지도해주시는 박영호 교수님, 노광식 교수님, 그리고 편 교수님, 편장민 교수님,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동 연구자분들, 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연구협력센터, 그리고 에드니와 분당서울대병원 코호트의
참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알츠하이머 협회 그리고 NIH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